예, 우리 고일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정보통신과 신소재에서도 지구과학 분야, 이제 광물 자원이죠. 여러분 교재 205쪽에. 근데 이 광물 자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상당히 이거 여러분 강좌 수를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분야 쭉 진행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앞에 지구에서도 지구 자기장 내용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문제 2개 빠진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광물 자원을 하기 전에 그 지구 자기장 문제, 여러분 교재 그 116쪽이 되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 116쪽으로 가서 그 지구 자기장 관련된 문제 2개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광물 자원 내용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교재 그 116쪽에 그 수능 맛보기에 있는 이제 지구 자기장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지구 자기장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정리할 때도 그 지구 자기장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고1 과학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만 쭉 정리했었는데 그 내용을 훨씬 더 이렇게 함축되게 그 고1 과학에서 꼭 알아둬야 될 지구 자기장 문제 내용만 쭉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수능 맛보기에 있는 116쪽에 4번하고 유사 문제가 되게 돼요. 그 내용 문제 가지고 지구 자기장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번 문제인데 그 A는 지구 자기권 안에서도 요 대전 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럼 A를 뭘 한다고 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주관식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벤 앨런데 요건 이렇게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게 해당되게 돼요. 근데 이 중에 안쪽은 양성자, 바깥쪽은 전자가 밀집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양성자가 밀집되어 있는 안쪽을 내대, 전자가 밀집되어 있는 바깥쪽을 외대라고 한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오존층은 대기권에 있잖아요. 그 오존층은 대기권이고 그리고 자기장은 지구 대기권 바깥이라고 했죠. 이 지구 대기권 바깥을 외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존층은 대기권, 그리고 지구 자기권은 지구 대기권 바깥 외권에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A는 오존층이 아니라 벤 앨런드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죠. 틀린 거예요. 자기권의 영향으로 극지방의 오로라가 형성된다. 맞죠? 다음 자기권은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맞잖아요. 여기서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 요걸 한 단어로 줄이면 이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바로 태양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답은 니은하고 디귿. 그래서 4번인데 특히 여러분들 그 문제 보기에 니은하고 디귿이 우리 지구 자기권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다 그랬죠. 그리고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기권 역할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인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또 극지방의 오로라를 형성한다. 이 두 가지는 집중해서 쓰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까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이제 유사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 자기권 모양은 지구 자기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여기 보면 대칭이 아니잖아요. 지구 자기축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 아니죠. 이건 그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구 자기축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질 않고 있어요.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대기를 보호한다. 그럼 이 지구 자기권은 태양풍으로부터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럼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기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니은도 맞는 말이 돼요. 다음 지구 자기권 내에는 태양풍으로부터 날라온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 있는 곳이 있다. 일종의 수용소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바로 벤 앨런드. 이 중에서도 안쪽 내대는 양성자가, 바깥쪽 외대는 전자가 밀집되어 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둔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답은 니은하고 디귿 해서 4번이 답이 되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 지구 자기축이 있고 요 그림에 지구 자기축이 있고 지구 자전축이 있잖아요. 근데 지구 자전축하고 요 지구 자기축은 일치하지 않고 조금 어긋나 있다고 했죠. 그 어긋나 있는 각이 바로 11.5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지구 자전축 방향은 우리가 북극, 남극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하고 남극은 요 지구 자전축 방향이고 요 지구 자기축 방향을 자북극, 자남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북극하고 자남극은 요 지구 자기축 방향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북극, 남극은 바로 지구 자전축 방향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자북극은 자석의 N극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S극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석의 S극이 자북극, 그럼 자석의 N극이 자남극이라는 거, 그걸 꼭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위도라는 거는 바로 요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가 90도인 곳은 자북극이 아니라 그냥 북극이에요. 북극이 위도가 90도인 곳이에요. 그 북이 90도, 위도가 북이 90도 하면 북극이고, 위도가 남이 90도면 남극이 되게 돼요. 거기는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북극하고 자남극은 지구 자기축 방향. 근데 북극하고 남극은 지구 자전축 방향. 근데 자기축과 자전축은 11.5도 경사져 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특히 자북극은 자석의 N극이 아니라 S극. 그럼 자남극이 바로 자석의 N극에 해당한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근데 고1과학에서 나오는 지구 자기권, 지구 자기장 문제는 뭐 그 정도면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게 돼요. 이건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또 이제 잘 틀린 내용이고 또 학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 광물 자원 쪽에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 교재고 205쪽으로 가서 이제 광물 자원을 보도록 할게요. 이 광물이란 게 돌이잖아요. 길건 돌들도 이 돌이 상당히 귀한 거예요.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돌 중에는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다 돌이에요. 근데 이 암석이 광물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광물 몇 개가 모여서 암석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강암, 현무암 이런 건 암석이에요. 근데 뭐 감남석, 석영, 정장석 이런 거는 광물이 되게 돼요. 근데 암석이 광물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돌 중에는 그럼 광물도 있고 암석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광물하고 암석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들 이름을 보면 돼요. 이 돌 이름이 석으로 끝나는 거는 다 광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름이 암으로 끝나는 거는 이건 암석이에요. 그래서 화강암, 현무암, 석회암 다 이건 암석이에요. 감남석, 방해석 또는 정장석 이런 석으로 끝나는 건 광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돌 중에는 이름이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닌 말로 끝나는 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다 광물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석영. 이거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광물이에요. 운목. 이것도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니죠. 그럼 이것도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돌 이름이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닌 말로 끝나면 광물이 되게 돼요. 또 흑연. 우리 연필 심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흑연. 흑연도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니죠. 그럼 이것도 광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석으로 끝나면 예를 들어서 감남석, 장석 이런 식으로 석이면 광물. 화강암, 현무암, 암석. 근데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닌 거는 대부분 다 광물이에요. 근데 여기도 하나 예외 있겠죠. 여러 가지 예외가 있는데 고1 과정에서는 하나 예외된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 쉐일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쉐일은 광물이 아니라 요거는 암석이에요. 그 쉐일은. 그러니까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닌 돌 중에는 이 쉐일은 암석이다. 물론 석도 아니고 암이란 말로 끝나지 않는 돌 중에 암석이 쉐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1 과학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이제 석이면 광물, 암이면 암석. 근데 석도 아니고 암도 아닌 거는 광물. 근데 그중에 쉐일은 광물이 아니라 암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광물이나 암석 중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중요한 게 경제적 가치죠. 자원이란 거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광물이나 암석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광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석은 이런 광물이나 암석 중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 광석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광석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을 바로 광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상은 이런 광석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까 광물보다는 암석이 더 규모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광상은 규모가 큰 암석에 따라서 이제 보통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암석들은 종류별로 크게 세 가지예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그럼 광상도 거기에 따라서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인데 광물, 암석, 광석, 광상 이런 말의 뜻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광물 중에는 이제 광물은 금속 광물도 있고 비금속 광물도 있어요. 그럼 이제 광물 중에 대표적인 것들 금속 광물인지 비금속 광물인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확실히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재 205쪽에 보면 그 금속 광물 대표적인 금속 광물들 나와 있죠. 이렇게 철, 알루미늄, 구리, 망가니즈. 근데 이 망가니즈를 이제 이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망간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망간이라고 그러지 않고 망가니즈라고 그래요. 망가니즈라는 게 망간이에요. 근데 이 철은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죠.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고 알루미늄은 지구에서도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죠. 지각에. 지각은 지구에서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거 앞에 지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산소고 두 번째 많은 게 규소인데 이런 산소나 규소는 금속 원소가 아니라 비금속 원소잖아요. 그래서 지각에 있는 금속 광물 중 가장 많은 거는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금속 광물은 철이 되게 돼요. 그럼 지각에는 철이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철은 지각에는 두 번째로 금속 원소 중 두 번째로 많아요.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가장 많은 거고. 근데 지각에 가장 많은 금속 원소는 알루미늄이 되게 돼요. 이 알루미늄은 특히 이제 가볍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항공기 만들 때 쓰고 요즘 이제 자동차도 이제 철보다는 이 알루미늄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박지라고 들어봤죠? 그 은박지가 알루미늄이에요. 그 알루미늄이 은하고 비슷한데 은박지가 은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알루미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다음 구리. 우리 많이 나오죠. 구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적인 얘기인데 구리를 한자로 동이라 그래요. 이 동이 구리예요. 근데 구리는 청동이 있고 황동이 있고 백동이 있어요. 푸른색 구리고 노란색 구리고 흰색 구리예요. 청동, 황동, 백동이에요. 근데 구리만 가지고 이런 색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리 합금이에요. 근데 구리에다가 저 주석을 집어넣으면 구리하고 주석이 합쳐지면 푸른색을 떼요. 그러니까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근데 구리에다가 아연 있죠. 아연을 같이 섞으면은 황동이에요.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에요. 그 구리하고 니켈이 섞이면은 구리하고 니켈의 합금이 백동이에요. 근데 구리에다 주석을 섞으면 푸른색을 띠고 구리에다 아연을 섞으면 노란색을 띠고 구리에다 니켈을 섞으면 흰색을 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백동이 동전 만들 때 많이 써요. 우리가 동전이라 그러잖아요. 동전인데 그 우리나라 돈 중에 100원하고 500원짜리 동전 있죠. 그게 바로 백동이에요. 구리에다 니켈을 쓴 거. 동전을 만들 때 쓰게 돼요. 이 황동은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를 텐데 녹그릇이라고 해서 노쇠라고 해요. 우리말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 차례나 제사 혹시 지낼 때 보면 그릇들 그때는 일반 그 녹그릇 쓰잖아요. 누런 그릇. 그게 황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청동은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이거 청동기 시대 있잖아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걸 가지고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이제 만들어 이거 가지고 그 당시에 무기를 쓴 거죠. 무기를 만든 게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동, 황동, 백동이 다 구리에 해당되게 돼요. 그다음 이제 망가니즈는 이제 망간이라고 했죠. 망간은 건전지에 특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금속 광물들은 이제 비금속 광물에 비해서 힘을 가하잖아요. 그럼 쭉 잘 펴져요. 이렇게 펴지는 성질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전성이라고 그래요. 또 힘을 가하면 이게 부서지지 않아요. 금속 광물들은 부서지지 않고 잘 늘어나요.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금속 광물은 비금속 광물에 비해서 잘 펴지고 잘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성이나 연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잘 펴지고 잘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속 광물들은 당연히 전기도 잘 통과시키죠. 전기 전도체에 해당되게 전기를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 알루미늄, 구리, 망가니즈 그 외에 뭐 텅스텐 이런 것도 이제 금속 광물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비금속 광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은 이제 금속 광물에 비해서
잘 펴지지도 않고 금속 광물보다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전성이나 연성은 작아요. 네, 석회석. 이 석회석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시멘트 주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룡토가 중요한 거죠. 고룡토는 도자기 원료가 되게 돼요. 도자기 원료잖아요. 근데 고룡토 자체가 색이 백색이나 회색을 떼요. 근데 이제 여름 많이 가잖아요. 여름 많이 가면 전체 백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자기들이 되게 백색을 띠죠. 우리가 조선백자라고 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고룡토로 만든 자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룡토 하면 도자기, 여러분들 요거는 꼭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룡토 하면 도자기. 그다음 이제 암염은, 이게 암염은 우리가 돌소금이라 그래요. 돌인데 맛을 보면 짜요. 그래서 그건 주로 이제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주성분이 되는 거. 이것도 역시 비금속 광물이에요. 근데 이 활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석필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약해요. 경도가 이제 1밖에 안 돼. 제일 약한 거예요, 활석이. 그래서 이제 보통 석필, 분필 만들 때 쓰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 활석은 비누처럼 이게 아주 매끄러워요. 매끄럽기 때문에 종이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 보면 종이가 표면이 매끌매끌한 종이 있죠. 활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 종이는 또 이 활석은 또 화장품에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화장품. 이 뭐냐면 이거 파우더 있죠. 화장품 중에 뭐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거기는 활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금속 광물 중 고룡토는 도자기, 석회석은 시멘트, 그다음 활석은 종이나 화장품. 요건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금속 광물하고 비금속 광물, 특히 비금속 광물에서도 이 석회석, 고룡토, 활석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고 용도까지 이렇게 정확히 기억을 해둬야 돼요. 특히 고룡토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다음 이제 광상인데 광상은 광석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광상은 이제 암석에 따라서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을 구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화성광상은 화성암에서 나오는 광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그마라는 성분이 땅 속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도 땅 속에 돌이 녹아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용광로에 쇳물 녹아 있는 거 사진이나 영화에서 본 적 있죠? 그거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쇠가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그마가 땅 속에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굳을 수도 있고 이게 올라오다 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표로 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화산이라 그래요. 일단 그러고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그마라 그러질 않아요. 그거를 바로 용암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게 굳으면 이 마그마가 굳은 상태로 화성암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마그마가 굳는 과정에서는 광석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그마가 굳을 때 그 온도에 따라서 그 상당히 좀 높은 온도에서 생기는 화성암이 있고 낮은 온도에 생기는 화성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화성암 중에서도 이제 마그마가 높은 온도에 생기는 화성암을 염기성암이라고 그러고 낮은 온도에 생기는 화성암들을 산성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1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정마그마 광상은 화성암 중에서도 높은 온도에 생성된 화성암에서 생긴 광상을 정마그마 광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화성암 중에서도 낮은 온도에서 생성된 화성암에서 생성된 만들어진 광상을 페그마타이트 광상이라고 그래요. 화성암 중에서 여러분들 현무암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검은 돌 있잖아요. 그 현무암 화성암이에요. 현무암은 화성암 중에서도 높은 온도에 생성된 화성암이에요. 그럼 이제 현무암 같은 암석이 생성될 지역의 광상이 이제 정마그마 광상이고, 여러분들 화강암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화강은 밝은 색을 띠요. 그래서 꽃처럼 밝은 색을 띈다 해서 화감이라고 그래요. 길거리에 제일 흔한 암석이 화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돌이 있는데 좀 밝은 색을 띈다. 잘 모르면 화감이라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맞아요. 근데 화감은 화성암 중에서도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이 돼요. 그럼 이런 화감같이 낮은 온도에 생성된 화성암의 광상이 페그마타이트 광상이고, 현무암 같은 높은 온도에 생성된 화성암의 광상이 정마그마 광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기성광상이나 열수광상은 화성암이 다 생성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성암이 생성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마그마가 아주 찾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 수증기나 휘발 성분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화성암이 생성된 후에 그 마그마에 있던 수증기나 휘발 성분, 여기서 생성된 광상을 기성광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증기나 휘발 성분조차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물이 끓으면서 막 끓잖아요. 증발하죠. 근데 그 물을 더 이상 끓이지 않으면은 증발한 건 없어져도 아직 물은 뜨거운 상태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그마도 마찬가지로 마그마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다 보면 이제 수증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상당히 뜨거운 상태 물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열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수증기까지 나오지 않는데 물 자체는 상당히 뜨거운 거죠. 이 열수, 이 뜨거운 물에서 생성된 광상을 열수 광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화성 광상은 온도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그럼 화성 광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 광상이 바로 이 정마그마 광상이에요. 이게 가장 높은 온도예요. 그럼 화성 광상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 생성된 광상이 바로 열수 광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먼저 이 정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가 정마그마, 페그마타이트, 기성, 열수. 참 이 단어들도 어렵죠. 어려운데 요건 전부 다 광상을 보면 화성 광상이 돼요. 근데 화성 광상 중 정마그마는 가장 높은 온도, 열수는 가장 낮은 온도 이렇게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 정마그마 광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높은 온도에 나온 화성암들은 무거워요.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 또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게 돼요. 밀도 크다, 비중 크다 의미는 조금 다른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 비중이란 말도 여기다 씁시다. 여기 비중이란 말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마그마 광상암은 높은 온도 그리고 밀도가 큰 광물 또는 비중이 큰 광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페그마타이트 광상은 화성암 중에서는 낮은 온도, 대표적인 게 화강암이라겠죠. 페그마타이트 광상암은 화강암, 낮은 온도에 생성된 화성암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기성광상은 화성암이 생성된 이후에 수증기나 휘발 성분으로 생성된 광상이고, 열수광상은 이거보다 온도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수증기나 휘발 성분도 다 나오고 남아있는 물, 뜨거운 물에서 생성된 광상이 열수광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성광상을 온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보면 정마그마, 페그마타이트, 기성, 열수. 근데 정마그마가 가장 높은 온도, 열수가 가장 낮은 온도. 요건 여러분들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 정마그마 광상은 밀도가 큰 광물 또는 비중이 큰 광물에서 생성된 광상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되게 돼요. 다음 이제 암석은 이제 퇴적암이 있어요. 그럼 퇴적암에 생성된 광상을 퇴적광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했죠. 근데 이 퇴적암은 마그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퇴적암은 지표면에서 생성된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풍화나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생성된 암석이 퇴적암이에요. 거기서 생성된 광상이 퇴적광상이에요. 근데 퇴적광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표사, 침전, 풍화, 잔류. 표사광상은 대표적인 게 이 사금, 금가루죠. 철가루.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표사광상이 되게 돼요. 그럼 이게 금가루나 철가루가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 가라앉으려면 그만큼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비중이 큰 광물, 그 비중이 크다, 밀도가 크다 같은 말이다 그랬죠. 가라앉으려면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럼 화성 광상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큰 암석에 생성된 광상은 정마그마 광상이라고 했죠. 근데 퇴적 광상에서는 비중이 큰 광물에 생성된 광상이 바로 표사 광상이 되게 돼요. 사금, 사철, 그리고 이제 백금. 금인데 백색을 띠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금은 골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백금이 플래티넘이라고 들어봤죠? 플래티넘은 백금이에요. 보면 이제 골드보다도 플래티넘을 항상 위로 보잖아요. 이 백금을 더 위로 보는 거, 더 고급, 더 귀하다고 보는데 이 금보다 이 백금은 귀한데 비싸요. 실제 비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이게 상황에 따라 상당히 변동이 심해요. 비쌌다 왔다 하는 게. 근데 이제 보통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표사광상에 백금이 나오고 있어요. 금강석은 이 다이아몬드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광물이 금강석이에요. 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광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언어가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이제 워낙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복할 수 없는 이런 뜻이래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보통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예물 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는 옛날부터 단단하니까 누구나 정복할 수 없는 해서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왕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결혼한 날만은 신랑 신부가 왕이죠. 그러면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는 거고, 또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평생 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대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단단한데 대신 이게 열에 상당히 약해요. 누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있는데 여기다 장난으로 이렇게 라이터 불을 갖다 댔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타버려요. 타가지고 수치돼요, 그대로. 그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수출 만들려고 했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절대 열 근처에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깨지지 말고 평생을 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다이아몬드가 열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열종으로 사는 건 아니라면 애종으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 아직 고1이라서 이제 뭐 그런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원하는 대학 진학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할 텐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참 결혼으로서는 참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아주 단단한 대신에 열엔 약해요. 일단 침전 광상은 퇴적 광상 중에 화학적으로 침전되어 생성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석회암. 이 석회암 가루가 석회석이에요. 시멘트 원료예요. 그러니까 석회암이나 석회석이나 다 시멘트 원료가 되게 돼요. 그다음 암염은 돌소금이라고 있죠. 짠 거. 그다음 석고상 만들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침전 광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돼요. 그다음에 풍화잔류 광상에다 중요하다는 표시잖아요. 이 풍화잔류 광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광물이 고룡토하고 복사이트예요. 고룡토는 도자기라 그랬죠. 이 복사이트는 요거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돼요. 알루미늄인데 지구상에 제일 흔한 광물이 장석이에요. 근데 장석 중에 이제 정장석이라는 광물이 있어요. 이 정장석이 온난하고 습연한 지방, 습도도 이제 적당하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게 고룡토를 표현해요. 근데 이 고룡토가 이거보다 훨씬 온도 높고 습도 높은,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이게 복사이트를 표현해요. 그럼 기후대를 보면 온난 습연하다고 하는 거는 온대 지방이죠. 고온 다습이면 이거보다 훨씬 온도 높고 습도 높잖아요. 그럼 열대 지방이에요. 지구상에 제일 흔한 광물 중에 하나인 정장석이 온난 습연한 지역, 온대 지방에서는 고룡토로, 근데 이거보다 온도가 높은 고온 다습한 열대 지방에서는 복사이트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룡토는 도자기 원료고 도자기만 쓰고 복사이트는 요건 알루미늄 원료가 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정장석이 온난 습연한 지역에서 고룡토로 변질되는 과정, 또는 고룡토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복사이트로 변하는, 이런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화학적 풍화라고 그래요. 이 화학적 풍화를 쉽게 표현하면 정장석이 온난 습연한 지역에서 고룡토로 변했잖아요. 고룡토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복사이트로 변했어요. 이 현상을 화학적 풍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룡토나 복사이트는 이건 여기서 알루미늄을 꺼내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광석이란 말이에요.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묻혀 있는 거 광상이겠죠. 이런 광상을 풍화잔류 광상이라고 그러게 돼요. 풍화잔류 광상은 대표적인 것이 고룡토하고 복사이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룡토 자기가 있고, 여러분들 본 차이나라고 들어봤어요? 본이 뼈예요. 차이나는 여기서 중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차이나가 중국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도자기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도자기 하면 다 중국을 생각해요. 그래서 차이나라는 뜻에 도자기라는 뜻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뼈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본 차이나 말 그대로 뼈로 만든 거예요. 근데 뼈는 보통 이제 소뼈로 만들어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릇은 고령토 자기하고 본차이나 솥뼈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후대를 보면 이런 온난 습유난 지역은 고령토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고령토. 그러니까 고령토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기후상으로 한냉하고 건조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기후 상태로 봤을 때 고령토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도 안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일찍이 소뼈를 가지고 갈아서 그릇을 만들어 썼어요. 그게 이제 본 차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뼈로 만든 그릇보다는 이 흙으로 만든 이 고령토 자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쩐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보면 영국 우리나라보다 북쪽이에요. 영국이. 영국은 기후 상태가 기후대가 이 고령토가 좋은 질의 고령토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일찍이 이 소뼈로 만든 그릇들 본 차이나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차이나면 영국 제품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고령토 자기, 아까 이제 조선 백자, 상당히 좋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고령토 자기하고 두 가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퇴적광상에서는 먼저 표사, 침전, 풍화잔류광상은 퇴적광상. 그중에 표사광상은 비중이 큰 광물 또는 밀도가 큰 광물에 생성된 광상. 침전광상은 화학적으로 침전.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석회암, 암염, 석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풍화잔류광상하면 고령토하고 복사이트. 근데 특히 고령토와 복사이트는 요 과정, 요것도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학교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석이 온난 습유난 지역에선 고령토로, 근데 고령토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선 복사이트로. 근데 이렇게 정장석이 고령토와 복사이트로 변하는 과정을 화학적 풍화작용. 이 과정에 생성된 광성을 풍화잔류 광상이라고 한다.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광상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광상이 퇴적광상 중에서도 이 풍화잔류 광상이에요. 풍화잔류 광상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주관식 형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변성광상인데, 그러니까 암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근데 변성암이란 건 이름 그대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변한 걸 변성암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때 우리가 변했다고 하냐면, 그렇다고 이제 아무 때나 변했단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럼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온도나 압력 상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처음하고 온도도 달라지고 압력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암석이 있는 상태 온도나 압력이 달라져요. 그럼 암석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걸 변성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성암은 퇴적암이 변성된 암석도 있고, 변성암 중에는 화성암이 변한 암석도 있어요. 어쨌든 변한 암석이에요. 그 변성암에서도 광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변성광상에서 뭐 긴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이 변성광상에 나오는 대표적인 광물이 흑연이에요. 흑연. 여러분들 흑연 요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흑연은 변성광상이에요. 흑연암은 변성광상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고령토, 복사이트, 석회석, 암염, 석고 이런 거는 대표적인 퇴적광상이죠. 조그만 거 나왔잖아요. 고령토, 복사이트는 퇴적광상 중에서도 풍화잔류광상, 그리고 석회석, 석회암 가루가 석회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석회암이나 석회석이나 같은 거예요. 석회암을 부셔놓으면 석회석이 돼요. 석회암, 그리고 암염, 석고는 퇴적광상 중에서도 침전광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흑연은 화성광상도 아니고 퇴적광상도 아니고 변성광상이 되게 돼요. 연필 심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흑연이 이제 연필 심으로 사용되는데, 이 흑연하고 우리가 조금 아까 금강석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금강석. 다이아몬드예요. 이 금강석하고 두 개가 성분이 똑같아요. 흑연, 금강석 다 탄소로 돼 있어요. 성분이 똑같은데 누군 흑연, 누구는 금강석, 누군 연필심을 쓰고 누군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세상에 불공평해요. 그건 이제 생성 당시 온도나 압력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이아몬드가 단단 대신 열에는 상당히 약하다고 했죠. 이 금강석은 온도 낮고 높은 압력에서는 금강석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흑연이 돼요.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럼 흑연을 가지고, 여기 흑연 덩어리가 있어요. 흑연을 가지고 이 흑연의 온도나 압력 상태를 조절하면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그 흑연을 갖다 압력을 많이 가하고 온도는 낮은 상태 압력을 가하면 금강석이 돼요. 다이아몬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흑연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흑연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 비용이 그냥 다이아몬드 사는 것보다 아직까지 더 들어갈 비용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실용화되지 않은데 만들 수는 있어요. 이제 금강석 자체는 그래서 금강석도 이렇게 덩어리를 보면은 그냥 흑연 덩어리가 비슷해요. 시꺼먼 게. 근데 다이아몬드는 무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걸 이제 그 잘라내고 거기다 투명을 시켜하고 그런 이제 많은 거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연은 변성광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고 206쪽에 보면 판의 경계와 광상이 있는데 이 판의 경계라는 곳이 이것도 이제 지구과학 우리 고일과학 과정을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판의 경계는 앞으로 이제 이과로 지원을 해서 갔을 때 이과생 중에 이제 이과로 가면은 이제 과학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배우게 돼요. 그때 이제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고일과학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다루질 않아요. 그럼 이 판의 경계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판의 경계라고 하는 적은 근데 지구에서 보면 지진 많이 발생하는 곳 있죠. 그리고 화산도 많이 있는 곳. 이런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발생한 곳이 거의 다 판의 경계라고 보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일본은 지진이나 화산 많죠. 그 일본은 판의 경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화산 거의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판의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의 경계, 지진이나 화산이 많은 지역에 이런 광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자연이란 거는 이 자연은 참 공평한 거야. 그럼 지진이나 화산이 많으니까 재가 많은 거죠. 재가 많은 대신에 이런 또 자원은 풍부해 이쪽은. 그러니까 지구를 보면 지구상에 살기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살기 좋은 지역들은 이런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기후나 이런 조건이 열악한 지역 있죠. 지진, 화산 많고 또 기후가 뭐 사막같이 이런 열악한 지역은 대신에 자원이 많아요. 살기 힘든 대신 자원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석유 있잖아요. 석유. 중동 지방에 석유 많이 나오죠. 중동 지방 석유가 되게 사막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긴 참 안 좋죠. 사막이니까 건조한 데니까. 근데 석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 우리나라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기후상으로 보면 참 살기 좋은, 기후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살긴 좋은데, 그 기후는 좋은데 대신 자원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적 자원이라는 얘기하죠. 사람밖에 없어요. 광물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후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에는 거의 자원이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지역이 자원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지진이나 화산이 많은 판의 경계 쪽, 이쪽도 이런 광상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호상열도가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일본이 대표적인 호상열도예요. 일본이 섬 하나로 돼 있는 나라가 아니죠. 여러 개 섬이 이렇게 쭉 줄져 있잖아요. 그런 곳을 열도라 그래요. 차도 이렇게 여러 개 차를 여러 개 이렇게 이어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열차라 그러잖아요. 열차. 차 열대가 아니라 이렇게 차를 여러 개 이어놓은 거. 마찬가지 섬들이 여러 개 섬이 이렇게 쭉 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을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면 일본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죠. 좀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다고 해서 그걸 호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호상열도라 그래요. 일본이 여기 대표적인 일본이 여기다 그래요.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라는 나라 있죠. 또 인도네시아 다 호상열도예요. 근데 저런 섬들은 다 화산 활동을 생긴 섬이에요. 근데 화산 활동 한 번 가지고 섬 하나 만들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의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섬들이 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화산이란 거는 뭐 무수히 많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일본 같은 호상열도 쪽이 광상, 구리광상이 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령이라고 하는 곳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육지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어요. 바닷속에도 산이 있어요. 근데 육지에 있는 산은 우리가 그냥 산이라고 그러고 바닷속에 있는 산들을 해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지에서도 요 산이 있고 여러분들이 산맥이란 게 있죠. 이 차이가 뭐겠어요? 산하고 산맥하고. 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백산맥 하면 태백산맥에는 산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산 중에 가장 유명한 산이 태백산이에요. 그럼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들어봤죠. 히말라야 산맥은 우리나라 태백산맥보다도 규모 훨씬 크죠. 그럼 히말라야 산맥에는 이런 산들이 이건 뭐 수백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산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산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들어봤죠.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에는 에베레스트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산들이 많이 육지에 있는 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산맥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지에 있는 산들은 화산도 있고 화산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바닷속에도 산이 있다고 했죠. 근데 바닷속에 있는 산들은 100% 화산이에요. 화산이 아닌 산은 없어요, 바닷속에는. 그럼 바닷속에도 이런 산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죠. 이 바닷속에 있는 산맥을 해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고 요거는 육지에 있는 산맥이에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육지에 있는 산맥들을 습곡 산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육지에 있는 산맥, 습곡 산맥이고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도 바닷속에 있는 산들은 다 화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를 보면 육지가 넓어요, 바다가 넓어요. 바다가 훨씬 넓죠. 그러면 육지에 있는 산맥보다 바다에 있는 산맥이 훨씬 규모가 커요. 근데 이런 곳에도 역시 광산이 있는데 이런 데도 광산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지역 여기 있는 산맥이 이거 습곡 산맥은 육지에 있는 산맥이에요. 이 산맥이 바로 이게 안데 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산맥이나 바닷속에 있는 산맥 다 이런 광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화산 활동이 생긴 섬들, 이런 화산 활동이 생긴 이런 섬에도 광산이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광석들이 많이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열악한 조건을 가진 지역들은 광산이 많아요. 여기 보면 소련의 시베리아 참 춥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시베리아에는 대신에 시베리아에도 엄청난 양의 자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원인데 대표적인 게 석유도 상당히 많아요. 시베리아 그 얼음 뒤덮여 있고 사람이 살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도 웬만한 자원은 다 있다고 보면 돼, 시베리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이 선물을 메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각 세계 이제 여러 지역에다 선물을 뿌려줬대. 처음에 뿌려줬는데 이제 쭉 이제 중동지방 갔는데 전부 사막이에요. 사람들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석유 가지고 살아라 해서 석유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갔대요. 일단 마지막 간 게 시베리아래. 시베리아가 춥잖아요. 춥으니까 선물 보따리 두고 가다가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놓쳤대 그거를. 선물 보따리를 놓쳐서 이게 다 떨어졌대 시베리아에. 그래서 시베리아에 이런 자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시베리아예요. 근데 그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도 그게 원래 소련 거였죠. 소련 땅이었는데 소련이 미국한테 팔았어요, 그 땅을. 근데 알래스카 안에도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그걸 판 다음에 소련이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야.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미국한테 이걸 판 거 없던 걸 하자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도 돌려주겠어요, 그걸. 근데 이 알래스카 말고 소련 쪽에도 지금 시베리아 쪽에도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개발을 안 된 자원들도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판의 경계는 이제 지지나 화산이 많은 지역인데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이렇게 분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지구가 그 고1 과학 과정을 조금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지구학 과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배웠냐 안 배웠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는 현실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판의 경계는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한 곳. 근데 여기는 이 광산이 많이 분포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만약 여기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웠다고 하면은 호상열도, 해령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의 습곡산맥 여기가 이제 안데산맥이에요. 근데 이런 안데산맥이나
일본 같은 호상열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 중에서도 수렴 경계라고 그러고 이 바닷속에 있는 산맥, 요 해령을 발상 경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으면은 그냥 단순히 판의 경계는 지진이나 화산이 자주 발생한 지역, 근데 광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정리해두면 되고, 만약 이런 내용들을 배웠으면은 이 과정도 이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시험을 볼 때 학교 시험도 배운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판의 경계에 관계없이 화성 광상, 퇴적 광상, 변성 광상 그 내용은 단순히 당연히 여러분들 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이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건데 시추는 직접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추는 직접 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성파, 중력, 자기, 전기 탐사는 이거 직접 탐사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시추는 직접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직접 탐사 방법. 탄성파, 중력, 자기, 전기 탐사는 간접 탐사 방법. 요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탄성파라는 게 뭐냐면 지진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지진파를 보면 지진을 하면 거기서 이제 지진파가 생기게 돼요. 그 지진파를 분석해 보면 지하 자원, 이 광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런 광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진파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럼 지진할 때까지 그냥 아무리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 인공적으로 만든 지진파를 탄성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중력 탐사는 중력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동해안에 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석유가 있다고 하면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해를 가면은 동해가 뭐 우리 동네 이런 조그만 호숫가도 아니고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때 먼저 중력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면 석유 자체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석유가 물보다 가볍잖아요. 물에 뜨잖아요. 석유가 가볍죠. 그럼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가벼운 물질이 많으니까 중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동해에서도 그럼 동해 만약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중력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중력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어딘가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그럼 금이니까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파봐야 되겠어요? 그때는 먼저 중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금은 무거워요. 그 만약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무거운 물질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중력이 더 크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력을 측정하는 거, 이게 중력 탐사가 돼요. 요건 이제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고, 이건 전기력을 이용하는 거고. 그럼 전기 탐사는 특히 금속 광물이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탐사는 주로 이제 금속 광물 탐사할 때는 이걸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먼저 시추는 직접, 탄성파, 중력, 자기, 전기 탐사는 간접인데 탄성파는 지진파를 이용하는 걸 탄성파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특히 전기 탐사는 금속 광물. 이 정도만 정리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광물에 관한 내용을 쭉 우리가 정리해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강에는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